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회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기업 실적과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여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6% 올랐고 S&P 500 지수는 0.61%, 나스닥 지수는 0.35%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지난 3거래일간에 계속된 큰 폭의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33% 상승한 가운데 프랑스 증시는 0.98%, 독일 증시는 0.62% 올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 밖 수치 급등을 견인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0.7을 기록해 12월에 77.5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78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용과 기업 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월 내구재 주문이 4.3%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8% 상승과 전월 수정치 2.6% 상승을 모두 밑도는 수준입니다. 항목별로는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11월에는 21.1%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17.5% 감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운송 설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도 1.6%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의 낙폭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주요 20개 도시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8년 내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개 도시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3.7% 올랐습니다. 이는 2006년 2월 이후 최대의 상승폭으로 시장에서는 13.8%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9% 증가했고 이는 시장 전망치 0.8%를 증가하는 상회하는 수치로 전월의 1.1% 증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영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영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7%, 연간 성장률은 1.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0.3% 성장이 그쳤던 것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에 해당됩니다. 영국 GDP는 지난해 3중 침체를 위기를 딛고 4개 분기 연속 성장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고 지표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도 상승했습니다. 포드는 4분기 순이익이 30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80.7을 기록해서 전문가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여기에 또한 11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8년 내 최고치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올해 실적 전망치가 예상 밖에 보이자 8% 하락했고 실적 호조를 보인 포드는 소폭, 화이자는 2% 상승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1월의 거래일도 오늘 마지막 하루 남겼습니다. 1월의 마무리가 산뜻했으면 하는데요.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30일)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3.2%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마감된 글로벌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로 상승 마감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네요. 그렇습니다. 주 후반에는 이제 그 지수가 좀 돌아서네요. 그동안 좀 어려웠죠. 이런 분위기고 또한 FOMC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수가 반등세가 나왔다. 이런 점을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0.57% 상승했습니다. 15,92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35% 오른 4,09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0.61%가 오른 1,292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800선에 다소 현재 못 미치는 이런 흐름이고요. 유가는 소폭 상승했고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가격이 약보합세 이 정도 수준에서 현재 큰 변동이 없는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AT&T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1센트, 지난 분기 손실에서 일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드가 순이익이 30억 달러, 30억 4천만 달러로 거양이 되면서 주당 순이익은 74센트로 시장 예상치 그 내용보다도 현재 좋은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차감한 주당 순이익은 31센트로 역시 시장 예상치 28센트를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인도 중앙은행이 긴급 통화정책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금리를 25bp 올렸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터키 중앙은행의 어제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아마도 우리 시장 투자자 여러분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신흥국의 통화 불안 이런 부분이 국지적인 쇼크가 좀 있었지만 다소 완화 기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오늘 주가가 7.99% 떨어졌습니다. 앵커께서 모두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올해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아졌다. 이런 분위기가 현재 감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경제지표는 미 상무부가 발표하는 12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혹한에 따른 내구재 주문이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이 4.3%로 시장 예상치 1.8% 플러스보다 낙폭이 좀 컸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1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80.7로 시장 예상치 78을 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고용과 기업 환경 평가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점수를 좀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일부 증시는 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영국이 0.3% 올랐고 독일도 0.6%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1% 가까이 상승이 됐고요. 이탈리아도 0.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터키 증시는 반등 추세에서 다시 낙차가 좀 있었는데요. 1.59%가 떨어졌고 그리스 지수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등 일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30일 미국의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3.2%인데 FOMC 회의 전에 이 수치를 미리 인식하고 갔겠죠? 아마 그 대강의 내용은 네.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네. 이틀째 이제 오늘 그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도 100억 달러 규모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기조를 줄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설문조사에 답변한 전문가의 수치가 그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92%로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추가적인 테이퍼런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 결정이 나올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이제 구정 연휴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31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30일이 되겠습니다. 4분기 GDP 첫 테이프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난 3분기 때 4.1 확정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2 정도로 시장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밴드는 2.9에서 3.2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전체 지난해
모든 GDP의 평균 수치를 보면 2.67%까지, 2.57%까지 3분기까지 거양을 했고 4분기 때 3.2가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연평균 2.73%까지 올라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IMF와 세계은행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2.8%로 제시한 수치와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3분기 때 워낙 수치가 좋았습니다. 설비 투자도 4.8%나 늘었고 가계 소비도 1.4%, 2분기 대비 2.0%로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때는 이 10월에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월에 혹한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일부 내용들은 조금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저희가 목도를 했듯이 연말의 소비 시즌의 내용은 시장 기대만큼은 올라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가 다소 연말에 주춤한 것이 이 GDP 수치를 조금 내려가는 그 하향 추세로 조금 끌어내리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일부적으로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8% 가까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분기 사상 최대를 보였지만 올해 실적 예상 자료가 시장 기대치 못 미치면서 실망감이 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네. 실적이 들어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웃도는 실적이 나와서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시장에 발표된 애플의 올해 실적 가이던스, 실적 예상치가 시장 눈높이를 좀 못 맞췄다. 이런 그 혹평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애플은 뉴욕 증시에 IT주를 선도하는 총합격으로 많은 그 내용들이 좋은 추세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시장의 변덕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이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지난 분기보다도 아이폰은 50% 넘게 올라왔습니다. 5,100만 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선전한 수치인데요. 그렇지만 시장 눈높이를 조금 못 미쳤다. 이런 부분에 혹평이 나오고 있고 특히 시장에서 비난은 팀 쿡 CEO가 추가적인 역동적인 내용을 추가로 드라이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교적 그 뒤이은 이런 그 비난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6가 화면이 좀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삼성을 좀 따라하는 내용들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카는 애플의 자사주 매입을 5억 달러 추가로 더 매입했다는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시장의 변덕이 상당히 크다는 점, 그렇지만 이번 분기 중국에서의 아이폰의 선전 여부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잘 관찰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신흥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선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테이퍼링이 100억 추가로 나오게 되면 네. 신흥국이 또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로 전날 금리를 좀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라구암 라젠 인도 중앙은행 총재죠. 지난해 이제 취임을 해서 몇 개월 현재 되지 않았는데요. 발표되는 현재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금리나 특히 인플레이션율을 좀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신흥국의 외환시장 교란 요인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인도의 그 루피아도 별반 좋지가 못했습니다. 어제는 이런 그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강세를 가져갔지만 최근 2주의 흐름을 보면 달러 대비 인도의 루피아도
좀 약세 기조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도뿐만 아니라 그 시장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터키나 일부 국가들의 금리 인상 이런 기조들을 우리가 조금 더 다음 달에는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MF 라가르드 총재에 대해서 유로존 장기 실업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IMF의 그 유럽 경제 보고서가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그 유로존의 복병 요인 이런 부분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것이 역시 장기 실업자의 해결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의 역량을 좀 직결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가계와 기업 부분에 부채 감축도 속도를 좀 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개혁 이런 부분도 예상보다 그 진척 내용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유로존은 이제 그 라트비아가 포함이 돼서 모두 이제 18개국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유로존의 실업률 여전히 26%의 스페인의 실업률은 여전히 내려올 추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 실업자,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가 2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노동시장의 재편을 가져갈 수 있는 각국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이런 부분을 크게 그 주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ECB가 현재 그 시장에 특히 신흥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에서도 이런 그 재정불량국의 국채뿐만 아니라 NPL,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내용들을 드라기 총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해 상반기에 적절하게 그 정책 기조로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매우 현재 궁금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전 글로벌 마감 소식을 오늘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주관하는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인 만큼 온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FOMC 관련해서 이슈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익 금융연구소의 김영익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30일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흥국의 통화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서도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의견이 궁금한데요. 네, 우선 그동안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로 대응했죠. 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거의 0%까지 내렸고요. 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차례에 걸쳐가지고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졌죠. 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한 달에 850억 달러 정도 국채 모기지 채권을 사줬는데요. 그걸 100억 달러 줄였거든요. 750억 달러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회의가
뭐 구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만은 한 100억 달러 또 축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미국 경제가 현재는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특히 그 미국 실업률을 6.5% 목표를 일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2월 달에 실업률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7%로 떨어졌어요. 최근 고용이 매월 한 16만 명 정도 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늘면은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에 실업률 6.5%가 달성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소위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도 뭐 가감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해나갈 것이다. 100억 달러 정도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을 단행하게 된다면 신흥국가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증시는 항상 미리서 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고 뭐 동남아 우리 주가도 지난주에 최근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미리서 상당 부분 반영했다. 100억 달러 축소하더라도 그 영향은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경제가 거의 정점에 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MBER이라고 전미경제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미국 경기 정점 저점을 판단하는데 미국 경기 저점이 2009년 6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12월까지 약 54개월 동안 지금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장기 동안 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 39개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보면 58개월이었는데 지금 과거 확장 국면, 긴 국면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최근 보면은 건설 관련 지표들이 조금씩 부진하게 나오는데 경기 정점에 도달한 직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경기 정점에 도달했을 때 과거 보면은 10개월에 걸쳐가지고 미국 주가가 약 19% 떨어졌었습니다. 네, 이제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흥국 위기설까지 또 글로벌 시장 타격이 큰데요. 신흥국의 악재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신흥국 악재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릭스라는 국가들인데요. 뭐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인데 최근 보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 경제가 거의 30년 동안 10% 성장했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7% 안팎으로 둔화됐어요.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둔화되는 국면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고성장 때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면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가행 투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중국의 가행 투자 문제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철강 생산 능력이 1억 톤인데 지금 한 7,20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가동률이 7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구조조를 한번 거쳐야 되죠. 우리가 겪었던 IMF 경제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주가는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뭐 이런 신흥국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번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16년, 2017년에는 아마 중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 길을 한번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은 10년마다 뭐 세계 경제가 이 길을 한번 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87년에 블랙먼데이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7년, 2008년에 미국 등 선진국에 있었는데 아마 10년 후라면 2016년, 17년 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는 좀 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면 이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과 브라질 위기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위기감은 해소가 좀 언제까지 지속되리라 보시는지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2, 3년이 걸리겠죠. 네. 한 2016년, 17년, 18년 사이 그 정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 위기에 벗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지금 미국 비중이 11%고 중국 비중이 26%까지 올라갔거든요. 10년 전에 중국 비중이 10%였는데 지금 홍콩까지 포함하면 31%입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2016년, 17년경이다. 특히 2016년 말에서 2017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를 좀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3, 4년 안으로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월부터 미 옐런의 새 연준 의장이 개막이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옐런 의장이 새로운 정책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지 미국의 낮은 인플레도 문제가 큰데 말이죠. 예. 앨런이 이제 2월부터 새로운 예. 통화정책 수장이 되는데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전임 버냉키 의장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림에 저 S&P 500하고 GDP 변동률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과거 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평균 GDP 성장률에 대해서 4포인트 정도 앞섰거든요. 근데 최근에 26% 정도나 앞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고 있죠.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은 개가 주인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멀어지면은 개가 뒤를 돌아보고 주인한테 왔다 갔다 다시 오는데요. 지금 앨런 연준 의장은 이 주가가 너무 경기에 앞서갔던 걸 이거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아마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테이퍼링이 조금씩 나온 다음에 이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오를 때는 항상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또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에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은 경기 정점 이후에 미국 주가가 거의 평균 19% 정도 떨어졌는데요.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마 상반기에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 미국 주가가 15% 정도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주로 2분기에 나타날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네. 경기 지표가 좋지만은 아마 2분기 가면은 경제 지표가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경제 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서 지금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쳤고 통화가 증가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은 지나치게 괴리가 컸던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에는 아마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이라면은 지금부터 서서히 좀 2분기를 대비해서 미국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한 회복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또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추가 테이퍼를 진행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마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은 또 네.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하반기에는 테이퍼링을 못 할 겁니다. 계속 또 양적 완화를 더 해야 된다. 네. 이런 논쟁이 나오면서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던 주가가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반기에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 12월 안으로는, 올해 안으로는 좀 주가가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주셨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 부진과 신흥국에 대한 위기설로 1월 참 힘겹게 보냈습니다. 2월쯤에는 좀 따뜻한 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올해 제가 보면은 네. 우리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경까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각 전문가들이 주가를 전망할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 설정하는데요. 저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주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모델을 만들어 보면 2월 중순에부터 3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도 현재는 회복 국면입니다. 네. 우리가 경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주 순환 변동치인데요. 그게 경기에 5 내지 6개월 앞서갑니다만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2월까지는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제가 더욱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080원대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상수의 흑자 규모나 그 다음에 다른 엔화나 위안화에 비해서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저평가된 상태거든요. 저는 분명히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걸 기대하고 한 차익을 기대하면서 조만간 주식을 사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순에부터 3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엔저 형상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환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고 이 우려는 계속 떠안고 가야 할까요? 엔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104의 난파에서 안정될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주식을 많이 팔고 있지만 저는 조만간 환율을 하락을 기대하면서 주식을 사려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에 외국인이 많이 주식을 사고 또 주가도 오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께 조언 한 말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예,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계속 박스권 보일 겁니다. 예. 예, 최근 몇 년 동안도 그랬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 저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사이가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설 세시고 편안히 세시고 네.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익 소장님은 FOMC 이번 연준 회의에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점쳐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김영익 금융연구소의 김영익 소장님과 함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수년간 신흥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켰던 양적 완화 정책의 추가 축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아르헨티나, 터키 등 금융위기설에 불거진 신흥국에는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추가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이번 FOMC 연준 회의에서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까요?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연준위원들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8명은 항상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4명은 그 순환해서 된다고 하죠. 이번에 그 피셔나 플러서 그 강력한 매파가 일단 그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만두는 매파는 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되겠죠. 지난번 12월에 테이퍼링 할 때는 9대1이었습니다. 9대1. 9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그 반대하는, 반대한 사람은 로젠 그린이라는 사람이죠. 그 당시 시점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네 델런도 지명자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벤 버냉키 의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언급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번에는 그 자네 델런 입김이 굉장히 좀 셀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스티븐 노치 전 모건 스탠리 CEO죠. 회장이죠. 그 사람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지금 고용은 실제로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현재 6.7%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률을 보면은 66% 정도 됐던 것이 지금 62%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 정도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다면 약 11%가 실질적인 실업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실업률이 6.7% 낮아진 거를 가지고 테이퍼링을 추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반스 룰에서 6.5%가 될 근저까지 왔기 때문에 매파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을 좀 더 강하게 100억 불이 아니라 몇백억 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에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의 약속이 틀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금리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가 2015년도 말부터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14년 1월인데 불구하고 벌써 에반스 룰에 근접한 실업률이라면 이것은 FOMC 회의에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다른 내용을 시장에 내보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이나 이런 걸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시장에
어떤 그 지표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한 대화가 굉장히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도 테이퍼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자넷 앨런의 어떤 고용률이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한 지표를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자넷 앨런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테이퍼링이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면 문제는 이제 신흥국들의 위기감이죠. 그래서 신흥국들은 아마 어저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을 막 시작하고 있고요. 터키도 뭐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금리를 높임으로 인해서 선진국의 금리 낮은 자금이 금리 높은 곳에서 이익을 보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못 나가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흥국에는 테이퍼링이 강해지면 갈수록 약간 좀 충격이 오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넷 앨런이 아마도 약간 테이퍼링을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겠지만 앞으로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율을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미국의 낮은 인플레를 지정했던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연준의 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 수준 달성 여부가 미국 경제 회복의 새로운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2년 가까이 달성하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2%인데요. 인플레이션 2%가 안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그 소비 지출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경기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반증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에 고용이 늘고 임금이 인상이 되고 또 임금 인상에서 소비 지출을 늘리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그 미국은 경기가 분명히 GDP 성장률이 지난 4분기 때 4.1%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성장하는 거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뭔가가 사이클이 맞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향후 시장에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자넷 앨런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그 옐런 의장의 그 과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뭐 제목에 나오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자넷 앨런이 처음에 의장 지명됐을 때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낮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옐런이 고용에 관심을 많이 가는 사람인데 고용을 생각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신경 안 쓸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시장 일각에서 보는 이 낮은 인플레이션 극복 문제는 아마 자넷 앨런의 과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넷 앨런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 쪽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고요. 고용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인플레이션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너무 낮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디플레이션 우려로 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자체의 붕괴 일로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수준의 아마 인플레이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극복보다는 우리 고용 쪽의 극복을 아마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옐런은 고용에 포인트를 주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겠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라운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보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신흥시장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올해 신흥시장에 들여온 가장 큰 먹구름은 중국의 부채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신용갭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신용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GDP 대비 5년간 GDP 대비로 민간 부채와의 갭을 신용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그 GDP 대비로 민간 부채가 23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근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해서 그 모건스탠리 신흥국 사장인 샤르마가 이걸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신흥시장에서는 사실 중국의 신용거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국의 신용거품 이전에 네. 중국이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 신흥국에는 수출이 부진이 되기 때문에 신흥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더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긴 하죠. 거기다가 중국 신용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중국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샤르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50년 동안 모습을 보면 신용갭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한 나라들은 5년 내에 상당한 경기 둔화가 이루어졌었다. 특히 성장률이 5% 이상 됐던 어떤 나라들이 거의 1%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시장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상황과 물론 통계가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확률적으로는 통계가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지만 경우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우의 수. 그 당시 시점에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나라들은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 좀 고만고만한 기업들입니다. 물론 중국 정도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 정도는 중국과 비교할 정도가 됐었죠. 그렇지만 중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은 일단 정말 외환보유가 많습니다. 또 중국은 그 50개국 정도에 해당되는 나라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통제사회입니다. 통제사회라는 것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여전히 그 몇십 년이 흘렀지만 이 신용갭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나라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 국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국채가 많은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이런 생각하겠죠? 미국 국채가 많다라는 것은 중국이 이러한 신용에 문제가 왔을 때는 미국 국채를 다 청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미국도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나 건드릴 신용 하나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전 세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바라는 나라는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이 지금 개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중국의 신용의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얘기에서는 항상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나면 항상 일이 벌어졌던 상황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신흥시장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몇 년 동안 얘기가 나왔다. 결국 이번에 그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시장에 약간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사례와는 상당히 다르고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본다면 중국의 신용거품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자금으로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대단위로 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가져가는 상황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설 연휴 확인하실 지표들이 참 많은데요. 추가 테이퍼링 단행 여부와 또 미국의 4분기 GDP. 이번에는 국내 증시의 장밋빛을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의 아주 악재들은 180도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수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물 매수가 이제 곧 들어올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환율을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한테 제시했던 환율의 절상은요. 맥시멈이 960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꼭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힘든 상태에서 환율이 약세로 온 거예요. 이거는 일단 기업들한테 수출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문제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투자처로서 곽강을 받을 때 환율이 10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시 진입하는 시점이 됐고요. 누적 매수 상황으로 본다면 어제가 마지막으로 매도한 날이었을 확률도 높습니다. 만약에 빠르면 오늘, 늦으면은 새로운 주의 첫날, 우리나라 구정 지나고죠.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왕창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추세의 변화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현재의 위치입니다.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수혜를 보는 우리나라 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결국 작년에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부분을 올해만큼은 만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한테는
힘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약간 그 FOMC 회의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 별로 그것을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시장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은행 수장도 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한국은행 수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까지는 지키는 전략. 축구를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지키다가 보면 의외의 한 골을 맞아서 역전패를 당하죠. 오히려 공격이 차라리 시원스럽게 한번 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공격을 해야 될 자리인데 그걸 안 했던 그 시점이라면 새로운 총재는 그거와 반대의 성향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봤을 때 기대 심리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현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또 계속해서 수혜가 이쁠 수 있다는 전망 위안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9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